시선이 필요한 곳에서 꺼낸 공을 쏘아 올리는 시간,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 용해인 정소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코너를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소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예전에 이제 정소연 변호사님은 또 다른 코너에서 이렇게 뵀었고, 용해인 의원님은 가끔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했었는데, 두 분은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게 무슨 코너인가 우리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용해인 정소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거를 줄여서 용정소공 뭐 이렇게 불려야 되는지, 일단 코너 제목은 좀 어떤가요? 네. 네, 뭔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예, 네. 뭐 기념비적인 난쟁이가 쏘아 올린 네. 작은 공 난수공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는데, 난수공이라는 작품이 어쨌든 사회 어두운 약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로 이제 드러내면서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이 돼서 이 코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저희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현안들을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그런 대안들이 전국 어디서든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쌓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 예. 멋진, 역시 멋지게 풀어주시네요.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2년 전과 그때의 아픔과 2년이 지난 지금의 아픔은 닮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분은 좀 2주기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용해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년 전하고 뭐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유가족분들이 뭐 단식도 하시고 이제 삼보일배 오체투지도 하시고 하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이태원 특조위가 이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행안부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 추모제랑 초요일에 있었던 2주기 추모제에 이상민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지적이니까 이상민 장관이 유족들이 원치 않아서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상민 장관이 유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의 말씀과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는 재난대응의 총책임자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예. 저는 더 나아간 진정한 애도 찾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애도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 유족들 만나서 위로하시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시고 이런 인간적인 도리부터 좀 먼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난해 1주기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가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유족을 직접 만나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정소연 변호사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마음이 무거웠고요. 세월호 2주기 때가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예. 그때 세월호 2주기 때 그때는 거리에서 보냈었는데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2주기라면 사실은 시간이 꽤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결된 것이 있는 상태에서 2주기 행사 같은 걸 할 때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도 그렇지 못했었고, 이번에도 뭔가 해소되기보다는 겨우 이제 특조위가 생기고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2주기를 맞이하는구나, 이게 좀 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뭐랄까 외면하고 싶어지는 타이밍이잖아요. 2주기라는 게 3년 탈상을 조금 앞두고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더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뭐 마음이 무겁고 특히 유가족들의 어떤 여전한 뭐 절규라든지 외침 이런 것들을 듣는 분들도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2차 가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의 폭력을 행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용해인 의원님 의원실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자료를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저희가 경찰에서 그런 모욕
대해서 혹은 2차 가해에 대해서 좀 수사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지난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그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접수된 사건이 4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7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번 자료로 좀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뭐 반복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식의 2차 가해가 있는지도 저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언론 예전에 이제 김민아 시의원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예. 이제 경남의 한 지자체 시의원이 이제 SNS에 뭐 이렇게 땡땡파리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다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 그 어떤 정치인의 SNS 글을 그대로 언론에서 싣는 것조차도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보도라고 하지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날 것 그대로 또 언론에서 다시 목격해야 되는 것들이 또 힘든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뭐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죽은 가족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거나 예. 혹은 왜 그 할로윈에 왜 갔냐 간 사람들이 잘못이지 혹은 뭐 마약을 한 거 아니냐 뭐 범죄에 연루됐던 것이 아니냐 혹은 심지어 국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참사와 관련된 음모론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각시탈을 쓴 2명의 청년이 뭐 이렇게 참사를 유도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예.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놀러 간 건데 왜 이거를 국가가 놀러 갔다가 죽은 건데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거는 아직도 여전히 보면 네. 댓글들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참사 때도 뭐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많이 요구를 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실제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또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유가족들이 이제 요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뒤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가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용해인 의원실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사법 처리 어쨌든 이런 거 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런 사건들의 소위 말하는 악플 2차 가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 이렇게 되고 이 드물게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성폭법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되면. 근데 명예훼손이랑 모욕은 일단 반의사 불벌죄라서 본인이 고소를 해야 돼요. 예. 만약에 사자 명예훼손이면 유족이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이것에 노출되어서 직접 고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은 고소가 굉장히 어렵고 고소를 다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가족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의지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은 또 이것도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다시 상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그 댓글들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2차 가해를 겪으면서 유가족들이 외부 활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참사 피해자나 유가족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일일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뭐 인지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뭐 좀 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이 좀 어떤 게 마련돼 있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여러 이제 물론 프로그램들이나 지원책 뒤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모욕해도 괜찮다. 우리는 이 참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가해성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경찰이 해명하기 이전에 사실 정부가 분명한 애도와 공감의 태도를 보였다면 저는 모욕과 조롱의 어떤 양 자체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물론 그래도 이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족들이 느끼기에 정부의 그런 든든한 태도가 어떤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었을 거고 예. 그렇다면 2차 가해가 벌어졌을 때의 피해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리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예. 이제 이번 토요일에 있었던 2주기 추모제에서 당시에 이제 생존자 분이 이제 그 중상을 입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본인이 걸음마부터 다시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이 참사 초기에 입원 안내 문자랑 컬러링북 그리고 데일밴드가 있는 심리치료 키트였다. 그리고 텀블러 정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치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내 피해, 나의 치료가 이태원 참사 때문이다라는 것을 입증해라라는 이제 과정들이 6개월에 이제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원받는 거를 포기해버린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참사 트라우마라는 게 참사 직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리고 24시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울컥하고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과정들 혹은 뭔가를 인정받고 신청해야 되는 과정들이 피해자들이 직접 심리 상담에 나서게 하고 그런 심리 상담 심리 치료에 접근하게 하는 접근성 자체를 굉장히 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증언들을 가족들과 생존자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의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이거가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서 이게 법안이 이제 다시 통과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뭐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통과를 시켜서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확장이 됐는데 뭐 이제 뭐 디테일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진영 대결처럼 될 경우에는 진영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참사를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참사를 진짜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일단 재난관리 인력 방재 안전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용산구에도 한 명밖에 없어서 네, 맞습니다.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12곳. 그리고 딱 한 명 있는 지자체에 한 명 있는 곳이 36곳에 불과해서 일단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방재 안전직이라는 공무원 직군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지자체에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맞아요. 각종 예. 재난을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예방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인력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과에 27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방재안전직은 1명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재난과가 있기는 하지만 재난 대응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참사 초기에 이제 용산구청의 미흡한 참사 대응을 낳았다라는 것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지자체 방재안전직이 871명입니다. 전국에요, 네, 전국에. 전국에. 예. 근데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의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예.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의 계획인데 그때 당시에 목표가 1,6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는 이제 없는 상태인 거고요. 전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0.2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처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 직군을 좀 기피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 비상근무를 해야 되니까 주말이라든지 휴일 같은 게 정확하지가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좀 과중한 업무에 노출이 되고 약간 그 업무 면에 있어서 방재 안전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관계부처의 지원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걸 얻는 것도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퇴직률이 11%가 넘는 정도로 그냥 사람도 적고 금방금방 그만두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을 더 일단 뽑고 그리고 그쵸. 소위 말해서 네. 뭐 특근
훈련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 주간 뭐 이제 행사가 없을 때는 더 많은 뭐 휴가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재안전직 전무한 지자체가 12곳이라고 행안부가 이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천이랑 금산군이 이제 방재안전직이 우리 한 명 있다라고 답변해서 이제 10곳입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기 퇴직률이 11.1%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려면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지방 공무원의 퇴직률이 0.8%입니다. 0.8인데 여기는 11.1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배 정도 차이가 14배? 나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방재안전직들이 퇴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방재안전직이 일이 힘들고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책임이 예. 굉장히 무거운데 이 처우 개선 이야기가 사실 여러 차례 저도 이제 국회에서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2명이 새로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 중에 1명이 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 인원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에 왜 방재안전직을 안 늘리냐,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행안부 지침이 문제다라는 답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2022년 수준에서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하지 말고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써라 이런 예.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그 돈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줄 돈이 없으니까 재난 전문 인력은 확충하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확충할 수 있는 정원이라거나 예산들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국감하면서 이 방재안전직 분들의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예. 힘들다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소수인데다가 직급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네. 어떤 정치적으로 강한 목소리 혹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건 행안부 담당자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도 적당히 답변할 거니까 큰 기대하지 말아라 어머.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손대기 싫다 어려운 문제라서 이런 태도를 행안부가 견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어쨌든 정부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제 재난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이게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수 펑크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재난 없는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두 분 한 1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이 확실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왜 일어났고 사고 당시에 무엇을 예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고를 거듭 겪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난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재발 방지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인파 관리 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참사 당시에 뭐가 부족했는지 참사 이후 수습 과정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총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일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사실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 요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특조위가 참사를 총괄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더 디테일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얘기는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얼마나 이제 예산과 이런 지원들이 정부에서 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 칼럼 용혜인 정수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